네가 정말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큰 소리 치고 있는 남성. 이 집의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입니다. 이 집에서 살려면 이상한 소리 집어치우고 시집 왔으면 시집살이나 하거라. 이 남성은 수십억 자산을 굴리는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뭐 노래는 배부른 것들이나 하는 거야. 며느리 박주은은 시아버지의 멸시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거라.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악보까지 불태우며 비웃었습니다. 한순간에 며느리의 삶을 그리고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밥을 차리고 시댁일을 도맡아 하던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수십 년 동안 그 혹독한 집안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여성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달랐지만 견디는 방식만큼은 닮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가족의 돈을 쥐고 흔들어 왔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끌어모았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묶어두었습니다. 남편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고 아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이 돈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시아버지는 며느리 몰래 남편 이름으로 망해가는 상가 지분 계약서에 빚만 남도록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날짜, 금액, 돈의 흐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긴 머리에 젊고 능숙하고 아름다운 여성.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설계였습니다. 재개발이 확실한 상가이고 수익률이 좋다는 달콤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참지 않아도 그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혼자 쌓아온 여자. 그 이름은 박주은. 37.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 둘. 겉으로 보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저녁이면 남편 밥상을 차렸으며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온종일 부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얼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주은은 기억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카메라 장비를 샀던 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비를 아무 말도 없이 택배로 받아들이던 날, 주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금액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이현수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고 나름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재능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림 대신 카메라, 카메라 다음엔 드론, 드론 다음엔 조명 장비. 살 때마다 말은 달랐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걸로 꼭 돈 벌어볼게. 그 말들을
주우는 전부 기억했습니다. 언제 샀는지, 얼마짜리인지, 할부는 몇 개월인지 적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문제는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만복. 이 이름 세 글자가 주은의 결혼 생활을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만복은 사업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끌어와 조금씩 굴리는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돈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은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는 언제나 점잖고 묵직한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2년째 되던 해 주은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 어떤 달은 아무것도 없다가 다음 달엔 500만 원이 한꺼번에. 주은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주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나중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은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남편이 한 말, 수첩도 없었습니다. 메모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주은이 기억한 금액은 모두 합쳐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은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알면 이 집안의 구조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보이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은은 조용히 시아버지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질문하지 않고, 의심받지 않으면서 명절에 시댁에 가면 주은은 부엌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거실에서 대화할 때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상가 말이야 수익이 꽤 나와. 이번엔 분명히 된다고. 조금만 더 넣으면 돼. 그 말들을 주은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상가 투자, 공동지분, 수익 배분 구조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퍼즐처럼. 그리고 결혼 5년째 되던 해봄 주은은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가 투자를 미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의 지분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실제 수익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으며 몇몇 사람은 이미 돈을 잃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주은의 남편도 그 구조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주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섣불리 말했다가 시아버지에게 찍히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버지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은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싸워야 한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은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주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멜로디. 주은이 예전에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결혼 전 주은은 노래를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버스킹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주은은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빛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딴따라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시집 왔으면 시집살이를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주은은 기타를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기억이 설거지를 하던 주은의 손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주은은 거울이 없는 주방 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를 날이 오겠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생각이 주은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혼 6년째 되던 해, 주은은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출신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면 자기 감정쯤은 얼마든지 접어두는 사람. 하지만 그날 주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은 앞에서 오래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주은아, 너 지금 행복하니? 그 물음이 주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주은은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걸까요? 주은은 잠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주은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지쳐있다. 이 여자도 무언가를 참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언젠가는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생각이 주은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직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정보처럼 그렇게 주은의 첫 번째 계절이 끝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인 것들이 어느 한순간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넘치는 것입니다. 박주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절이었습니다. 음력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고 어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만복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현수가 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장비는 또 뭘 샀다더라. 말의 방향이 슬쩍 주은을 향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현수 어미, 이 집 살림을 좀 더 알뜰하게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헤프게 쓴다니까. 주은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해프게 그 단어가 주은의 귀에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은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해프게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을 살 때도 3번은 생각했고 미용실은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으며 아이들 학원비는 정확히 가계부에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장비값은 아무 말 없이 넘어갔고 시아버지가 필요하다는 돈은 묻지도 않고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해프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주은이었습니다. 분노가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은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으로 그때 시아버지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은이 너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 집에서 뭘 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은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산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주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은에게 꽂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빼오는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 집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고개를 든 채 멍하니 주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하지만 주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주은은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끓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던 것, 그 한 가지만.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은아, 나 지금 잠깐 나올 수 있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은은 아이들을 이웃에 맡기고 시어머니가 말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작게 앉아서 주은이 앞에 앉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나오고 바깥에서 차 소리가 지나가고 카페 안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같이 해도 되니? 주은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 남자 곁에서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다른 편을 선택하겠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를 주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같이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주은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금고 안에는 낡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 금액, 이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기록했어. 20년 동안. 주은은 그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은이 몰랐던 돈의 흐름, 주은이 짐작만 했던 구조, 그리고 주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름들,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주은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쓸 이름이었습니다. 장부가 덮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주은은 시어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등을 폈습니다. 50년 가까이 구부리고 살았던 등을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20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 기록을 어떻게 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게임의 판이 달라졌습니다. 주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 지분의 구조, 명의의 위치, 그리고 시아버지의 습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은 그 그림을 한 번에 다 그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천천히 해야 했습니다. 실수 없이, 흔적 없이, 감정 없이. 여러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박주은이라는 여자가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는지 느껴지셨을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매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주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감정이 강한 쪽이 이깁니다. 하지만 구조로 싸우면 준비한 쪽이 이깁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분노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가 금고를 열던 그 순간 20년 동안 혼자 적어온 장부. 그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눌려 살아온 한 여자의 억울함이 종이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힘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박주은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알고 보면 두 번째였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힘을 어떻게 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오랫동안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기만 해온 분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거창한 복수의 순간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차를 마주하고 앉았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같이 해도 되니?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이미 같이 하고 계셨어요.
이 대답이 왜 이렇게 울림이 있냐면 박주은은 시어머니를 불쌍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버텨온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존중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돈, 시간, 기회. 하지만 더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박주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설계가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 박주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은 그 명절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주은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남편 이현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겠냐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가 나오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자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 이만복은 이 소식을 듣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요. 돈으로, 압력으로, 말로.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좀 설득해봐. 이러면 집안 망신이잖아.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주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내가 너 설득해보겠다고 했어. 주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려줄게. 날짜까지. 주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안심시켰습니다. 주은이 흔들리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통화의 내용을 전부 주은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어떤 계좌가 있는지, 요즘 어떤 투자를 생각하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주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만복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을. 주은은 그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어디에 현금이 숨어 있는지, 어떤 명의로 계좌가 열려 있는지, 어떤 투자건이 진행 중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아버지가 어디서 실수를 저지를지, 그것을 주은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이현수는 이 소용돌이 안에서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은이 이혼 서류를 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인 것은 집안의 어른들이 자신을 돕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자신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고 어머니는 뭔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주은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주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앞을 보고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만복은 아들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해둔 거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현수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미는 것이니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 지분이 어떤 상가에 연결된 건지, 그 상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것도 현수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자신을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른 채로 주은은 그 서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열흘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서명한 뒤 주은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분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상가의 실제 상태, 부채의 규모, 채무 보증의 연결 구조, 그리고 주은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각각 다른 날, 각각 다른 이유로 아무도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도록 주은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분 책임 구조를 분리하는 것,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재설계하는 것, 보증 연결을 끊는 것,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작업에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났을 때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상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은 시아버지에게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현수는 구조적으로 그 빚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직은 주은이 그에게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왜였을까요? 현수가 알면 시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아버지가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은은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함정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이만복은 3가지를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젊은 여자. 둘째, 돈이 된다는 정보. 셋째, 빠른 수익. 주은은 그 3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동시에 놓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미 2달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는 분 소개팅이 하나 있는데 투자 쪽으로 아는 게 많은 분이래. 이만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분인데?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젊고 똑똑한 분이래. 상가 쪽으로 정보가 빠르다고. 이만복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봐도 되겠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며느리라는 것을, 그 여자가 주은이 직접 섭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는 능숙했습니다. 대화를 이끌었고 이만복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상가는 재개발이 확실해요. 지금 들어가면 2배는 나와요. 저만 아는 정보예요. 이만복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정보를 주는 상황, 자신이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젊은 여자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상황. 그는 그 함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은이 석 달 전에 직접 구청에 가서 개발 계획 열람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만복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타이밍이 틀렸다는 것도 주은이 설계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보는 맞았지만 그 정보를 믿게 만드는 타이밍이 의도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정대로였습니다. 10억 손실, 5억 추가 채무, 신용 붕괴,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만복이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돈도, 신용도, 자존심도. 그는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은이 설계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며느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이 그를 더 깊은 구덩이로 이끌게 됩니다. 한편 남편 현수는 그 상황에서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망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안에 엮여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은 이상하게도 그 빚에서 빠져나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서명한 그 집은 왜 내 이름이 없어? 주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뺐어. 현수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누가? 주은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현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은이 자신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그날 이후 현수는 주은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감사이기도 했으며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킨 채로 현수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장비를 사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주은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주은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전에 시아버지에게 빼앗긴 것, 노래. 주은은 조용히 그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것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소리도 없이, 화려하지도 않게, 그냥 어느 날 손이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 박주은이 노래를 다시 시작한 것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어느 겨울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주은은 오래된 옷장 안에서 꺼내다가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타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케이스 겉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지퍼는 녹이 슬어 뻑뻑했습니다. 주은은 그 케이스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기타는 그대로였습니다. 줄은 느슨해져 있었고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주은은 손으로 줄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튕겼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엉망진창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주은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뭔가 뜨거운 것이 목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주은은 악기점에 가서 줄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코드 하나를 잡는데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히 혼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코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주은은 오래전에 좋아했던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연주하고 혼자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이혼 소송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은의 변호사는 자산분할 협의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측의 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남편 명의로 얽혀있던 채무가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은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빵 냄새, 커피 향, 그리고 노래, 그 3가지가 있는 곳. 시아버지가 딴따라 같은 소리라고 비웃었던 것들이 가득한 공간. 주은은 그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산 분할로 받게 될 돈의 일부,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 2가지를 합치면 작은 카페 하나는 충분했습니다. 위치를 골랐습니다. 크지 않아도 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만 햇살이 잘 드는 곳,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주은의 카페. 간판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던 첫날 주은은 카운터 뒤에 서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오래전에 빼앗겼던 그 노래를.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웬 노래인가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한번 들은 사람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주은의 카페는 빵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주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오래전에 썼는데 이제서야 부르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클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목소리 뭐야? 어디 카페야?
직접 가보고 싶다. 다음 주 카페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주우는 그 줄을 카운터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지역 라디오였습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카페 사장님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노래가 거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우는 어느 날 마트에서 자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멈춰섰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주우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간 날 주우는 노래를 부른 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노래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삶을 짓밟으려 했던 분께 바치는 곡이에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방송이 나간 날 밤 SNS가 들썩였습니다. 이분 사연이 뭐야? 이 말이 너무 강렬하다. 사연 더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노래는 더 많은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복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목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방송에서 주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멍하니 TV를 바라보다가 채널을 껐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 노래가 어디서든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지나가는 차에서, 식당 BGM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것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기분. 그 기분이 그를 밤에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박주은이 카페를 열고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마음에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박주은은 왜 복수가 끝난 뒤에 노래를 시작했을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빼앗아 간 것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악보를 태웠습니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종이를 불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집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박주은이 그 선언에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그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케이스에 넣었을 뿐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케이스 안에 넣어버린 것들, 젊을 때 좋아했던 것,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 언젠가 하려고 미뤄둔 것,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케이스 안에 있는 겁니다. 박주은이 오랜만에 기타 줄을 튕겼을 때 소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줄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꺼낸 게 아니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오래 쉬어도 잊지 않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주은의 손이 한 달 만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그 노래가 SNS에서 퍼지고 방송에 나가고 거리에서 흘러나왔을 때 시아버지는
그 노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장면입니다.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법으로 가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그것이 상대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흔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말 한마디로 꿈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박주은처럼 엉망인 소리가 나도, 손가락이 아파도, 아무도 안 들어도 그냥 계속하는 것. 그것이 어떤 복수보다 오래 남는 답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설계에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주은의 설계도 그랬습니다. 카페에 어느 오후에 햇살이 들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주은은 커피를 내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만복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주은이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주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거 내 아들 덕분에 된 거 아니냐? 여전했습니다. 그 오만이 자신의 아들 덕분에 며느리가 이 정도 된 것이라는 생각. 주은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지분 1%도 없어요. 아버님 이름도 현수 씨 이름도. 이만복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만복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 기억나? 이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투자 정보 갖고 온 여자. 시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개해달라고 한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가족 대화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만복에게는 벼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 그 버릇 절대 못 고칠 줄 알았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그 남자 곁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이만복은 천천히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 그 정보, 그 타이밍, 모두가 설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그 설계에 함께했다는 것을. 그는 주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만복은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만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주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라.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은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상가 재개발 안 되는 거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알려드린 거고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주은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 악보다 태우면서 노래는 배부른 것들이나 하는 거라 하셨죠?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아주 배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주은은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집 경매 낙찰자 저예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은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하늘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곧 밝아올 하늘. 주은은 그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수는 말없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주은은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 노래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주은은 이제 그 어느 쪽도 목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하루를 가졌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딴따라 같은 소리 집어치워라. 그 말이 있었기에 주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쌓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주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결말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박주은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카페를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퍼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 공간. 겉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주은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은 자신이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페에서 새 손님이 들어와도 주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그것이 때로는 피곤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었고 옷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고 책도 없었으며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은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그 손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표정, 오래전에 자신이 지었던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혼자 담고 있는 표정. 주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주은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손님이 주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기 싫으세요? 주은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손님은 잠깐 주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좀 편해서요. 그 노래 때문에. 주은은 의자를 하나 당겨 앉았습니다. 그날 주은은 그 손님과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님의 이름은 황순분이었습니다. 66,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로 살았고 자식들을 키웠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루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은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긴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요. 황순분이 말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더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주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황순분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한때는 주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주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세요? 황순분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래요. 젊을 때 노래를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동네에서 뭔가 행사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주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잘 오셨네요. 황순분이 영문 모른다는 표정으로 주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주은의 카페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카페가 문을 닫는 시간 이후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고 의자를 동그랗게 놓았습니다. 기타 하나, 작은 마이크 하나, 그리고 사람들. 주은이 황순분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같이 노래해요. 저랑 둘이서. 황순분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무슨, 나이가 몇인데요? 주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못 불렀어요. 근데 지금 부르잖아요. 그 말에 황순분이 잠시 주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주은이 기타를 치고 황순분이 옆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주 황순분이 이웃을 한 명 데려왔습니다. 69의 여자였습니다. 이분도 노래 좋아하세요. 3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 그 이웃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71, 남편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요. 4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목요일 저녁 카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모임이 됐습니다. 주우는 그 모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기 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그 무렵 주은에게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주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만복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 주은은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할지 말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주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이만복이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주은이 혼자 준비를 하는 시간. 이만복은 카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카페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만복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꺼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악보,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만복은 테이블 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노래 같은 걸 하면 안 된다고. 주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 내가 틀렸던 거더라. 이만복은 마지막으로 주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러 왔다. 주은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아니었고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말. 하지만 이만복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은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주은은 커피를 내리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살아갈 것이다. 무너진 채로. 하지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도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그날 저녁, 목요일이었습니다. 테이블이 한쪽으로 밀렸습니다. 의자가 동그랗게 놓였습니다. 황순분이 왔습니다. 그 이웃이 왔습니다. 71의 여자도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75, 황순분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판소리 하셨대요. 주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기타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들이 하나씩 얹혔습니다. 가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굵기도 한 각자의 목소리로 그 소리가 카페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은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앞만 보며 기타를 쳤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침묵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주은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빛이 어떤 형태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래이고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이며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빛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 꺼내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오늘 박주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들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내 인물을 한 명씩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박주은은 이 이야기 내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냥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주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으로 싸우는 대신 구조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당장 맞서 싸우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을 때. 그런데 박주은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상대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지금 당장 이기는 것보다 결국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당장 터뜨리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박주은이 보여준 것처럼 그 에너지를 기억하고 쌓고 준비하는데 쓸 수 있다면 시간은 반드시 그 편을 들어줍니다. 시어머니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50년 가까이 그 남자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20년 동안 혼자 장부를 적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다른 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뭔가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답해줍니다. 늦은 용기는 없습니다. 50년을 참았어도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몇 살이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금고를 열던 그 순간처럼 남편 이현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대놓고 아내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시당할 때 못 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를 만드는 쪽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직접 나서기 어렵더라도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현수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복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집안의 권위도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따를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그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봤고 감정을 약함으로만 봤으며 며느리의 침묵을 굴복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낙찰자가 며느리라는 걸 알았을 때 그가 잃은 건 돈과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무거운 교훈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한 방식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박지훈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빛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래이고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케이스 안에 넣어두신 것이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포기했던 것, 언젠가 하려고 미뤄둔 것,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것,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 안에 있는 겁니다. 박지훈이 먼지 쌓인 기타 케이스를 다시 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했던 시간이 있으셨던 분께, 오래 참아오신 분께,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분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이 누구였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